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용기를 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어요. 1972년 쥐띠로 태어나 서울 대방동에서 자란 저에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특히 이순희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35년이 흘렀지만 조금도 바래지지 않았거든요. 3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방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한강 남쪽의 작은 골목들 사이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연립주택들, 그 사이를 누비며 뛰어다니던 제 어린 시절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보냈던 그때, 저는 반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장 반항적인 아이였다고 해야겠네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며 가게를 꾸려나가셨어요. 저희 집은 반지하였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게는 부끄러움 그 자체였어요. 1980년대 중반,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그 시절은 저희 집이 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치셔서 몇 달간 일을 못 하셨거든요. 특히 반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거나 비싼 학용품을 자랑할 때면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한지, 왜 나만 늘 낡은 옷을 입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남자 중학생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지만 참 문제아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치기, 숙제 안 해오기, 선생님께 대들기 등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찌감치 저를 포기하셨고, 쟤는 원래 그런 애야라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순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국어 담당이시면서 저희 반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은 제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셨는데 늘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엄하기도 하셨죠. 특히 저에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선생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저를 포기해 주시면 편할 텐데 계속 신경 써주시니까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반항적으로 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간고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어차피 성적도 나쁠 거라며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그날도 수업 시간에 친구의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만화책 좀 내려놓고 수업 들어보자. 하지만 저는 반항심에 더욱 큰 소리로 만화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만화책을 가져가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욱하는 마음에 선생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어차피 저는 공부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들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저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생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나머지 친구들은 자습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선생님께 따귀를 맞거나 몽둥이로 맞는 일도 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조용히 따라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당황하여 순순히 따라 나섰죠.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로 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순희 선생님은 저를 구석 자리로 데려가셨어요. 드디어 선생님도 나를 포기하고 때리거나 혼내려는 걸까 싶었는데 태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별로요. 정말? 아빠, 엄마는 잘 계시고 네? 집은 어디 살아? 저는 우리 집 주소를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반지하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결국 저는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거기구나.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네. 선생님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제 성적표를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태수야, 너 국어 성적 한번 봐봐. 성적표를 보니 국어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높았어요.
저도 모르게 놀란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너 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좋아. 특히 작문은 반에서 세 번째야. 진짜요? 응. 그런데 왜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할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집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집중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집안 걱정에, 친구들과의 비교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선생님, 저는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집안 형편도 그렇고 왜 소용없어? 누가 그런 말 했어? 아무도 안 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태수야, 나랑 한 달만 약속하자. 한 달 동안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숙제도 제대로 해와. 그럼 내가 너한테 특별한 선물을 줄게. 무슨 선물요? 그건 비밀이야. 대신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선물이 뭔지 궁금하기도 했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게 처음이라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숙제도 최선을 다해서 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선생님이 제 작문을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태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공부해? 무슨 일 있어? 그냥 재미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즐거웠고 선생님이 제게 기대를 걸어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한 달 후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방과 후에 저를 따로 불러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태수야, 정말 수고했어. 약속 잘 지켜줘서 고마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함께 들어있던 쪽지였어요. 태수에게.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 돈으로 필요한 참고서를 사거나 가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너를 믿는 선생님이.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고 말해주신 거였거든요. 선생님, 이거 왜 주세요?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너한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돈을 받기가 부끄러웠어요. 선생님이 자신의 돈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태수야, 선생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마음 편하게 받아.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참고서를 사고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선생님은 계속 저를 격려해 주셨고 때로는 엄하게 지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봄 소풍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소풍비를 내고 들떠 있었는데 저는 집에 소풍비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소풍비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집에는 그것도 큰 부담이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꾀병을 부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풍 당일 아침 어머니께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아 버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대어 보셨어요. 열은 없었지만 제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결국 학교에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소풍을 가서 즐겁게 놀고 있을 텐데 저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하지만 소풍비를 못 내고 소풍에 가서 불편한 것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날의 선생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태수야, 솔직히 말해봐. 어제 정말 아팠던 거야? 아니면 소풍비 때문에 못 간 거야? 선생님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소풍비가 없어서. 그 순간 선생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엄해졌어요. 김태수,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죄송합니다. 소풍비가 없으면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아픈 척을 해서 어머니를 걱정시켜?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 부모님이 이미 소풍비 내셨어. 네? 어머니가 직접 학교에 오셔서 소풍비 내고 가셨다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소풍비를 내셨다고요? 언제요? 그런데 내가 왜 꾀병을 부리는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내셨는데.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소풍비를 내주셨구나 하고요. 그날 선생님께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거짓말한 것, 부모님을 걱정시킨 것, 그리고 부모님의 정성을 모른 것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지. 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학교 나와. 알겠어? 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화내신 모습을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저를 믿어주시던 선생님이 실망하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도 점차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때의 일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가 소풍날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그날이 소풍날인 줄 아셨고 이미 소풍비를 선생님께서 내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자아이답지 않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다행히 원하던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때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선생님의 진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가끔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이순희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갔어요. 하지만 연락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실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2명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중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너 이순희 선생님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담임이셨잖아. 그 선생님이 그때 정말 힘드셨던 거 알아? 왜? 선생님 남편이 암투병 중이셨대. 그것도 몇 년 동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거든요. 진짜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랑 같은 병원에 다니셨는데 거기서 봤다는 거야. 선생님이 매일 병원에 오셔서 남편 돌보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아르바이트도 하셨다는 거야.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아르바이트? 응. 방과 후에 출판사 편집 아르바이트 하셨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요. 남편의 병원비도 부족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시던 상황에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던 거였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특히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돈이 선생님의 아르바이트비였다는 걸 알고는 정말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셨던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저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 망설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 우연히 중학교 후배를 만났을 때 선생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순희 선생님요? 아직 살아계세요. 은퇴하시고 집에서 지내고 계시던데요. 정말요? 어디 사세요? 신길동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주소 알아볼까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드디어 용기를 내서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댁에 전화를 드렸을 때 선생님은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어머, 태수야. 정말 태수 맞니? 네, 선생님. 김태수입니다. 세상에, 정말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보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됐네. 그렇게 해서 35년 만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댁을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셨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거든요. 어머, 태수야. 정말 많이 컸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학생들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반 사진도 있었어요. 앉아봐. 차 한잔 할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직접 차를 우려주시며 제게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둘 있어요. 그래. 정말 잘 됐네. 부인은 어떤 분이야? 저는 선생님께 제 근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진학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 결혼, 아이들 이야기까지요. 선생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들어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해줘서. 선생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하지만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선생님이 그때 남편분이 아프셔서 많이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 것,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직접 전화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가 소풍을 빠졌을 때 왜 그리 화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구나.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왜 죄송해?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신 줄 모르고 저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돈도 그냥 받았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 말을 끊으셨어요. 태수야, 그때 내가 너한테 돈을 준 건 정말 기꺼이 한 일이야. 하지만 선생님도 어려우셨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준 이유를 말해줄까? 저는 궁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가 처음 우리 반에 왔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너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줬어.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좀 삐뚤어져 있다고. 네. 하지만 나는 너를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어.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내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특히 내가 쓴 장문을 보면서 확신했어. 이 아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의감이 강한 아이구나 하고 말이야.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제가 쓴 장문은 대부분 사회의 불공평함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글들이었어요. 그때 내 장문을 읽으면서 느꼈어. 이 아이는 단순히 반항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를 지켜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 능력도 있고 마음도 좋은 아이가 환경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게.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내가 한 달 약속을 잘 지켜줘서 기뻤어. 그때 너한테 돈을 준 건 내가 자신감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 선생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한테서 희망을 봤어. 우리 집 상황이 어려웠을 때 너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힘을 얻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선생님이 저에게서 힘을 얻으셨다니요. 사실 그때 내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 남편 병원비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피곤하기도 했고. 그런데 너를 보면서 생각했지. 저 아이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소풍을 말도 안 하고 빠졌을 때 정말 속상했어. 내가 믿고 있던 아이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화내신 거군요. 응. 너를 혼낸 게 아니라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선생님은 저를 벌주려고 화내신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화내신 거였던 거죠. 선생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선생님 마음도 모르고. 괜찮아. 오히려 그 일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더 열심히 했잖아. 네, 맞아요. 그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잘 가고 대학도 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리고 남편과도 내 이야기를 한 적 있었어. 병원에서 간병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밖에 할 게 없거든. 저 이야기를요? 응.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서 자주 얘기했는데 특히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럼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 당신이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친 게 정말 자랑스럽다. 특히 태수 같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준 게 정말 대단하다고. 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태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진작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선생님은 제 눈물을 보시며 같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날 저는 선생님과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의 은퇴 후 생활, 제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요. 특히 선생님이 들려주신 다른 제자들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셨던 거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참 보람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아니야. 나도 부족한 게 많았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선생님의 겸손한 모습은 35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태수야, 사실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있어. 저한테요? 응. 너 때문에 내가 선생님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 특히 어려운 시기에 너를 도와주면서 나도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 그런 게 있었나요? 물론이지. 남편이 아플 때 정말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너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냈거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려면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선생님과 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던 거였어요. 제가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것만큼 선생님도 저에게서 힘을 얻으셨던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선생님, 정말이야.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진짜 보람을 너희들이 가르쳐 준 거야. 그날 저녁까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태수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렴. 그리고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 좋겠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여쭙고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선생님께 소개해드렸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 선생님도 제 아이들을 무척 예뻐해 주세요. 할머니 선생님, 우리 아빠가 중학생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하지만 마음씨는 정말 착한 아이였지. 아이들과 선생님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후배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것이었죠. 그 특강에서 저는 이순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요. 여러분, 저는 중학생 때 정말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이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 선생님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지금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순희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시죠. 와, 정말 멋진 선생님이시네요. 저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순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거든요. 태수야, 시간 있으면 학교에 한번 와볼래? 학교요? 무슨 일이세요? 응. 학교에서 나한테 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걸어주겠다고 하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이 그런 영예를 받으시다니요. 명예의 전당 제막식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학교에 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대부분 선생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을 무대로 불러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제게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제자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말이죠. 식이 끝나고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았어요. 35년 전 제가 다녔던 교실도 가보고 선생님과 처음 대화를 나눴던 교무실도 가보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저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죠. 그래, 맞아.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너 자신이 바꾼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그 조금의 도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큰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도 커서 이순희 할머니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정말? 응. 할머니처럼 학생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선생님의 좋은 영향이 제 아이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생님의 다른 제자들 소식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지혜까지요.
최근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특히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태수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거야. 희망을 심어준다. 그래.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한 일은 그 희망의 씨앗에 물을 준 것뿐이고,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정말로 선생님은 제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후배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까지요.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한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연락을 준 거예요. 아저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학생의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를요. 그리고 그 편지를 선생님께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조금은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남을 돕는 일의 기쁨을요. 이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 기쁨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저는 5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선생님께 배우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까지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이순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제가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이순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과 제 사이의 인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